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형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묻는 질문들의 차례는 거의 같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얼추 이런 순서죠. 언젠가 노동조합 교육을 하면서 6공화국 이후부터는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본적은 묻지 않는답니다. 라고 했더니 한 노동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도 물어봅니다. 저는 최근에 다녀오신 모양이군요.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노동자 한 사람이 집회에 갔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조서를 작성하던 형사가 위와 같은 차례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를 다 묻고 나서 직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일제시대 순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노동자를 서류상 공원이라고 표기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형사와 그 노동자 사이에서 이어진 대화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형사 역할을 맡았고요. 우리 노동자는 주호민 작가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란 말이지? 아니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말 아니야. 아니요, 노동자입니다. 그게 바로 공원이란 뜻이야, 임마. 아닙니다. 노동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자식 이거 이상한 놈이네. 그 노동자가 바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공원이라고 하는 거야, 임마. 자꾸 공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안경 낀 장충당 공원입니까? 형사는 웃더니 끝내 조서에 노동자라고 적어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리형을 마치고 나온 노동자가 자랑스럽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떳떳하게 쓰려는 노력은 그토록 가상합니다. 가끔은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까지 이어집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어디 적어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다가 해고된 노동자였거든요. 마땅히 다니는 회사 이름이 없으니까 그 학생은 노동자라고 적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노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아이가 답하기를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우리 사회에서는 또라이 같은 학생이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대중의 정서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동학개론 방송은 대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그런 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15번째 하정광의 노동학개론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며칠 전 지방 도시에 다녀왔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나이 지긋한 택시기사 양반이 많이 막히는 시간이니까 푹 쉬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차 시간이 좀 어중뛰어서 제가 기차역에서 혼자 시간을 40분쯤 보내다가 강사가 업무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도 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전쯤에 강의장에 도착하려고 늑장을 부리다가 택시를 탄 건데 그때가 퇴근 시간이어서 많이 막혔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뉴스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 투쟁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조퇴 투쟁이란 일종의 준법 투쟁인데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인 조퇴를 여러 사람들이 일시에 사용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 준법 투쟁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집단 휴가내기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휴가 날짜를 모두 일치시키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에 일제히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 방법을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쟁의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정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얼마 뒤부터 검찰청의 검사님들과 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러한 방식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검찰의 검사, 법원의 판사들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굉장히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오히려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투쟁 방법들을 생각해서 실천하면 처음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쟁의행위에 해당하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행동에 옮길 수 없고 법이 정한 복잡한 절차와 일정들을 모두 지켜야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집단 월차휴가 내기란 방식도 쟁의 행위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오늘 결정해서 바로 내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내는 것조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의 결의로 해야 쟁의 행위를 결의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조정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 집단 휴가 내기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 쟁의 행위가 돼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또 바로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잔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것도 처음에 노동조합이 그 방식을 생각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쟁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법에 걸리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장 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인데 그 신성한 권리를 노동조합의 결정에 의해서 일제히 사용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쟁의행위이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판검사님들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6명의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상담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한 전자회사에서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집단 월차 휴가 내기라고 불리는 준법 투쟁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모두 징계 해고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그리고 각 부서, 조직부, 교육부, 선전부, 문화부 부서의 부장과 차장들을 말합니다. 그 16명이 해고된 거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해서 잔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것조차 불법쟁의가 되는 나라니까요. 나이 어린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듣고 난 뒤에도 나는 파업을 하는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단체 교섭 중이긴 했지만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볼 만큼 특별한 분쟁 상태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나는 서로 신뢰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상담이라는 일이 문제가 이미 터진 뒤에야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상담자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는 데에는 실이 오래 걸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처음 찾아와서 노동상담소란 곳에 와서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노동상담하는 사람 만났지만 이 사람 얼마나 믿어야 하나 조심스러우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천천히 조금씩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 여러 번 그 노동자들 만났지만 그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좀처럼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다리다 못한 제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왜 그때 파업을 결의했어요? 좀 솔직히 좀 말해봐요.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눈짓만 주고받으면서 쿡거리면서 웃을 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다그치니까 한 노동자가 참 딱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새끼들이 그때 현대중공업하고 KBS에 공권력을 투입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왜 우리가 우리 회사 문제만 갖고 파업했을 거라고 짐작하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어린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의 문제를 갖고 파업을 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그리고 KBS가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죠. 다른 노동조합들이 만일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KBS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다른 노동조합도 전면 파업에 동조 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이 노동자들은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다른 많은 큰 노동조합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KBS에 공권력 투입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파업했으리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그 지방에서 만난 택시기사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 이야기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 라디오의 뉴스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조퇴를 신청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듣더니 택시기사가 대뜸 욕을 해댑니다. 엄청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던데 그 험악한 욕들을 제가 도저히 흉내낼 수는 없고요. 제가 많이 순화시켜서 적어봤는데 욕하면 또 우리 김영민 PD님이 거의 전문가니까 방송 가능한 수위 범위 내에서 김영민 PD님께 택시기사 역할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예. 택시기사가 대뜸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아니, 씨발놈들은 왜 멀쩡히 있는 선생들을 들쑤셔가지고 난리를 피우게 하고 지랄이여? 제가 여기 이게 좀 시발놈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심해서 쓰벌놈이라고 적었더니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 주시네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전교조 선생님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정부를 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은 되게 전교조를 욕하던데 기사님은 좀 이상하고 특이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택시기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교조가 별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 우리 때는 중학교 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메가더 같은 새끼야 무슨 영웅이라고 저 또 그런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세상에 앵글로색슨이 멸종시킨 종족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다 좋은 나라다. 그런 젖같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좀 제대로 해보자는 게 전교조예요. 전교조가 별거예요? 제가 쓴 원고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지금 읽어주시는데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세월호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그 택시기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들은 무슨 유병헌이 세월호 사건 범인인 것처럼 생난리를 치고 지랄이야. 정말 나쁜 새끼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세월호 선원들이 잘못했다고 다들 떠들지만 누가 세월호를 타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6개월 1년짜리 계약직들이 무슨 자기 배에 애정이 있겠냐고. 6개월 때우고 떠날 사람들인데
그런 걸 제대로 보도해야지. 이런 씨발놈들 무슨 언론이라고 기자라고 적 같은 새끼들. 이거 너무 좀 표현이 듣는 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쓰진 않았거든요. 한 번은 택시에 신문사 기자가 탔더랍니다. 택시 기사가 그때도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언론을 비난했더니 그 손님이 자기가 바로 그 언론인이고 신문 기자인데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택시에 붙어있는 회사 명패를 읽더니 이 회사 한번 혼나봐야겠군 그러더라는 겁니다. 택시 기사는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이고 신문기자 양반이셨어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신문기자는 완전히 인간말종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신문기자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인간말종은 내 차에 아예 태우지를 않을 텐데 말이야. 뭐? 이 택시회사 한번 혼나봐야겠다?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이 신문기자라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게 썩어버린 거야. 너 이 새끼 오늘 잘 만났구만. 그러면서 한바탕 했더니 결국 그 기자가 씩씩거리면서 내리더라 합니다. 저는 그 택시기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신기해서 혹시 무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그러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택시기사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요? 저야 뭐 일개 택시기사죠 뭐. 일개 택시기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지만 아주 기분 좋은 지방 출장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소박한 꿈 한 올 한 올이 모여 세상의 행복을 완성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예,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이게 시그널이 빠졌네 오늘. 생방송이라 뭐 없어도 더 재밌네요. 네, 지금 그 게시판에 김용민 PD님 욕이 너무 찰지르다고 속이 후련하고 실감난다고 한 선생님은 당황하셨다고. 예, 제가 원고 저렇게 적나라하게 쓰진 못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지난주부터 생방송인데 네. 지난주엔 우리가 생방의 묘미를 전혀 살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게시판에 이 청취자들과 대화하면서 네네. 생방송처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콜트콜트 여성 노동자들 두 분이 우리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예,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이 코너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 아세요? 대부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딱 한 분이 이제 그분은 아셨는데 그분은 주호민 이름은 모르고 심과 함께 나중에 이제 그 만화를 그린 분이라 깜짝 놀래더니 바로 그분이었냐고 제가 팬이라고.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주호민 작가 이름은 몰랐었잖아요. 네네. 방송국에서 20년 일했다는 사람이. 그 주호민 작가가 여기서 나가면 거의 신인데 이 방송에서만 거의 뭐 듣보잡 취급을 그동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완전 듣보잡이죠. 예, 그때 출연했던 콜트콜트 여성 노동자들이 산들바람이라는 상표로 뭐 된장, 고추장, 장아찌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인데 그걸 뭐 생계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콜트콜트를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산들바람,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보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왔는데 뭐 레몬즙, 상추 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는 특별히 저에게 보내는 거라고. 네. 그래서 흙 묻은 태로 그냥 보낸다고 상할까봐 네, 네. 고맙게 이제 먹었는데 거기 동봉한 편지 내용 중에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참, 주호민 작가님께 전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열렬 애독자더라고요. 그날 녹음하고 내려가서 아들에게 아냐고 했더니만
요즘 짱 잘 나가는 만화가님이시라고 대단한 팬이더리니까요. 다들 잘 지내시길요. 이런 편지가 맨 끄트머리에 이제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제 주호민 작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죠. 제가 주호민 작가한테도 트윈 멘션으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편지 사연을요. 예,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번 기회에 간단한 답장이라도. 예.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언제나 모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죠. 네. 예. 그 오늘 어색한 사이에서는 주호민 작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 지난 며칠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들 중 하나가 중국 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의 결혼 발표였잖아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분당 편의점에서 이제 탕웨이를 볼 수 있나요?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 소식을 처음 전한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댓글이 50만 개가 돌파됐다 그러던데 사실 탕웨이는 중국 배우가 아니라 지금 서류상으로는 홍콩 배우라면서요? 그 색계 영화 찍었을 때 그때 그 영화 내용이 이제 그 친일파와 이제 눈이 맞는 어떤 공작원 역할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반일 감정에 이제 휩쓸려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당해서 2008년에 중국 국적을 버리고 홍콩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결혼 발표를 현대판 미녀와 야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김태형 감독을 직접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인데 그 감독과의 대화 이런 시간에 이제 그 김태형 감독을 봤는데 외모와 음성과 대화 내용 등이 그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탕웨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현빈과도 영화를 찍고 어떻게 김태형 감독이랑 결혼을 하냐 이러지만 현빈 될 거 아니다. 막 정말 이런 얘기 하던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주호민 작가도 탕웨이와 김태형 감독하고 인연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서. 뭐지요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연이 있을 뻔했었죠. 그러니까 제 만화 신과 함께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연출을 김태용 감독이 맡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는 탕웨이 씨가 출연을 하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그 감독에서 이제 하차를 하시고 이제 새로 김용화 감독님이 신과 함께 연출을 맡게 되면서 이제 탕웨이 씨와 만나게 될 일은 사라지게 되었죠. 네. 처음에 영화가 추진될 때 그럼 김태용 감독이나 탕웨이 씨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까?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만화가 영화화 될 때, 이렇게 만화가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윤태호 작가님의 이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신 경우고, 강풀 작가님은 이제 보통 영화가 될 때 거의 관여를 안 하세요. 저도 이제 관여를 안 하는 쪽이고, 심지어는 감독님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아쉽죠, 좀. 그래요. 영화가 됐으면, 김태형 감독이 만들었으면, 우리 영화 속에서 이제 신과 함께 해서 탕웨이를 볼 수도 있을 뻔 했네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신과 함께를 김영하 감독이 만들기로 했다. 크게 기사가 또 났던데. 그 김영하 감독은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동안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미스터 고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잖아요. 특히 미스터 고는 이제 그래픽 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영화였다. 네. 그래서 아마 신과 함께도 많은 이런 그래픽 작업이 필요해서 네. 김영하 감독이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기사에 보니까 김영하 감독은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앞으로 한 2년 동안 넘어야 할 고비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 네. 대단한 각오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중에 보니까 블록버스터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주호민 작가와 대화하는 도중에 청취자들께서도 주호민 작가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생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도 안 올라오면 망하는 건데 이러다가. 김영하 감독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주호민 작가가 참여할 기회가 있거나 무슨 소식을 듣거나 이랬겠어요? 소식은 이제 전에 들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김태형 감독님이 2년 동안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셨는데 탈고까지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신과 함께 원작과는 많이 다른 원작의 냄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달라져서 약간 이제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 왔나 봐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가서 그 시나리오로 다른 영화를 신과 함께가 아닌 그 정도로 이제 달랐나 봐요. 다른 영화를 따로 찍게 되시고 그리고 이번에 김용하 감독님이 이제 새로 연출을 맡게 된 거죠. 그게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요. 주연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전혀 캐스팅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김태용 감독님 버전이었을 때 그 주인공 역으로 이제 공유 씨가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도 한번 나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감독님이 바뀌면서 전부 아마 리셋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캐스팅이나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최규석 작가 송곳도 이제 영화 해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고 접촉도 있었다던데 되게 감독들이 와서 작가에게 이제 이 영화 내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내가 만들면 누구를 캐스팅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그러진 않고요. 예. 주로 이제 제작자들이 와서 이렇게 굉장히 막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막 이렇게 칭찬을 엄청 하면서 막 붕 뜨게 만들어줍니다. 정신 못 차리게. 네. 혹시 신과 함께가 뭔지 잘 모르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신과 함께라는 만화가 어떤 만화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신과 함께는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 만화고요.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이 된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화화가 되는 건 이제 저승편이고요. 저승편은 어떤 40살의 한 노총각이 죽어서 이제 저승의 지옥을 변호사와 함께 돌파해가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는 만화? 전부 8권이고요. 그 저승편은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승편이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영화되는 것은 저승편이죠. 네. 오늘 제가 주호민 작가하고 방송에서 신과 함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주호민 작가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사람들이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승편에 보면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고 평생 남을 위해 사신 착한 캐릭터는 다 여자, 주로 할머니인데 그 이유가 뭔가? 혹시 남자들은 몹쓸 놈들인가에 대한 고찰이 특별히 있는 거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그렇게 이렇게 많다고 하면 정말 부끄럽고요. 물론 이제 관심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지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다 남자로 그렸다는 걸 사실 이 질문을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냥 제가 여자를 잘 못 그려서 안 그린 것 같고요. 남자들이 못 쓸 놈들인가에 대한 고찰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 자체를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좀 악한 사람으로 설정을 하면 어떤 변호사가 더 이제 활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변호사만 잘 만나면 지옥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을 착한 사람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지나가는 걸로 바꿨고요. 어떤 선악보다는 그냥 주인공을 좀 백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뭐 만화 학과나 이런 데서는 주인공의 개성을 이제 강하게 부여하라고 하거든요. 예. 뭐 강백호나 뭐 손오공처럼. 예. 근데 저는 주로 백지처럼 만드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백지같이 만들면 독자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본 야겜 야한 성인용 게임 하면 그걸 야겜이라고 야겜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수많은 여자 캐릭터가 나옵니다. 근데 다 이제 성우들도 있어요. 근데 주인공만 성우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나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성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백지같이 저는 만드는 편이고요. 딱히 뭐 이렇게 남자는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여성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게 또 보였나 봅니다. 네네. 관심을 가진 만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페북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낮에 이제 페북에서 질문 올려달라고 주호민 작가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있으니까 그 질문 없으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적었더니 주호민 작가가 그 얼마 뒤에 질문이 전혀 안 올라온 걸 보고 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쓰셨던데 이분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스티나 정 옳게 발음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질문을 몇 개 올리셨어요. 근데 한국 신화를 어떻게 각색해서 연재할 생각을 하셨는지 뭐 전에 잠깐 설명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신과 함께를 만들게 된 소재라든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너무 늦었나요? 이렇게 뭐 쓰셨는데 전혀 안 늦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한국에 이렇게 신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국에 신화가 많은 줄. 뭐 단군 신화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신데 굉장히 재미있는 신화가 많고 그게 또 대부분 제주도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한국 신화 중에 그 제주도 신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큰가요? 네, 왜냐하면 제주도가 워낙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강했고요. 또 본토 같은 경우는 유교나 어떤 뭐 일제강점기,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통 신앙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주도는 섬이라는 환경, 특수한 환경이라서 그런 것들이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한때 제주도의 유일한 노동상담소 소장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제주도 민주화운동 사례연구소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 친구가 한때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한 4일 정도를 같이 지냈는데 그 친구 오피스텔에서 육지에서 아는 사람들이 주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번에 누가 가니까 안내 좀 해줘라 아마 이걸 한 4팀을 치르는 거예요. 그 손님을 그냥. 근데 주로 뭐 그때 서울에서 민주화운동 하던 단체 뭐 이런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제주도 갈 때 한두 달이 건너서 다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그럴 게 아니라 여행사를 내는 게 어떠냐. 차라리 잠깐 여행사를 냈었어요. 실제로요? 예, 민주노총이 수익 사업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는데 뭐 결국 뭐 문 닫았지만 그 여행사의 제주지사를 그 친구가 맡아서 운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무슨 수련회 가는 단체나 조직들의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 친구가 주로 짰었는데 그때 방문한 사람들에게 했던 제주도 역사 기행에 대한 강의가 아주 명강이었다. 슬라이드 300장 정도를 사용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그 제주도 곳곳에 방사탑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 악한 기운을 막는 탑이죠. 이게 다 문화유산인데
이게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거죠. 네네. 그게 뭐 아주 으리리한 건물들이 아니고 조각품들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슬라이드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그걸 만 몇천 장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쯤 거의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게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요즘 제주도에 관한 뉴스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자본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뭐 이제 제주도는 거의 이제 중국 섬이다. 사실 땅. 네, 제가 한 몇 달 전에 제주도 한번 갔었는데 그 친구 만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거리를 얘기하면서 이 거리 전체를 중국 자본이 샀다고. 네. 그래서 뭐 몇천억 단위가 아니라 거의 조 단위로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다. 네네.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성산 일출봉 앞에 헐리우드처럼 아무웨이 간판이 엄청 크게 입간판이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철거했던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제주도는 정말 신화의 보고인데 그리스 신화 박물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신화를 이렇게 뭐 정리하거나 그런 곳은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그래서 그런 좀 난개발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신과 함께 박물관 이런 걸 제주도에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제주 신화가 워낙 방대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좀 많은 어린이들 또는 성인들을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영화가 잘 돼야 되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질문들이 아까 그 이제 그 우스티나 정 씨가 한 질문이요. 네. 한국 신화를 어떻게 각색해서 연재할 생각을 하셨는지 이 답은 이제 나왔고요. 네. 신과 함께를 만들게 된 소재라든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 질문은 이제 다 답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 지금 이제 연재 끝난 지 한 2, 3년 돼서 가물가물한데 이게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이 신과 함께가. 예. 뭐 가까운 나라지만 정서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이렇게 문화 중에 되게 찡했던 게 이제 관에다가 이제 돈을 끼워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노잣돈이라고. 예. 그럼 저승 갈 때 이제 뭐 사 먹고 그래라. 밥 굶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 노잣돈을 끼워주는데 실제로 만화 주인공이 돈이 없다가 친구가 노잣돈을 끼워주는 순간 저승에서 돈이 생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본 리메이크 판에서는 노잣돈이란 개념이 없나 봐요. 일본은 그냥 빌린 돈 갚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끼워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의 차이가 좀 기억에 남네요. 그 일본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관에 돈을 넣어준다 이걸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나 봅니다. 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기 방송국 게시판에 뭐 질문은 별로 없고요. 신과 함께 못 봤는데 봐야겠네요. 꼭 보십시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이 방송을 계기로 앞으로 꼭 신과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무슨 만화나 영화에 대해서 조예가 좀 깊은 분 같은데 앞으로 영화로 만들 때 그래픽 같은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분위기나 스토리에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감독이 미스터고 감독이라는데 그 영화가 역시 그래픽에 너무 치중하느라고 다른 부분이 소홀했던 영화 아니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김영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무신문자지만 이 신과 함께 연출 제안을 받으면서 결국 영화의 본질은 감정이 아닌가. 관객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감정을 영화로 잘 풀어내는 게 감독에게는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객이 보고자 하는 열망이 큰 작품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작업 중이던 다른 작품이 있었지만 그걸 미루고 신과 함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던데 이런 내용 보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뭐 그래픽에 신경 쓰느라고 분위기나 스토리에 신경을 안 쓰는 이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저도 일단 김영하 감독님은 어떤 상업 영화의 정점에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그 재미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웃고 울릴 수 있는지. 그래서 뭐 결정은 된 거고 저도 이제 믿고 막 그 기대를 할 뿐입니다. 네. 예, 국가대표는 이제 저도 봤는데 네. 그게 어찌 보면 좀 빠른 스토리지만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고 노래도 기억이 나고 뭐 그러던데 너무 앞서간 질문이지만 대박 기원합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네요. 그냥. 그리고 오늘 김영민 PD가 앞에 택시기사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만 막 칭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분이 그 앞서간 질문이라는 게 예. 관객을 얼마나 예상하시냐고. 그게 있었구나. 네네. 예. 한번 답해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산이 15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화가 되게 비슷한 예산이 그죠? 그 정도 예산이면. 그 정도면 뭐 막 전쟁 영화급, 뭐 태극기 이런.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예산이면 한 800만 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뭐 1000만 돌파한 영화 중에 목록에 올라가면 좋겠고요. 그렇게 네. 근데 영화 관객이 많이 동원되면 원작자에게도 좀 더 수익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예, 네. 그래. 그래서 제주도에 우리 실화박물관 신과 함께 설립하는데 일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미스터 고란 영화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김영하 감독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중국 배우 써가지고 중국에서 돈은 좀 벌었다던데 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근데 뭐 네. 이거야말로 좀 앞서가는 질문인가요? 글쎄요, 이거 신과 함께는 한국 신화가 베이스인 작품이어서 뭐 중국 배우를 쓰고 싶어도 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캐스팅 하는데 만약에 그 원작자가 네. 좀 참석할 수 있다면 네. 뭐 이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 네, 정말 네. 질문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혜연맥 잘생긴 배우로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최규석 씨 정도면 된다 이랬는데 이 혜연맥하고 최규석 씨가 이렇게 매치되는 캐릭터인가요? 많이 매치가 되죠. 그 네. 헤어맥은 그 신과 함께 등장하는 저승사자 중에 한 명인데요. 굉장히 조폭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최규석 작가님도 약간 그 김태촌 씨를 닮았기 아주 싫어하던데 그 별명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뭐 같은 과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제주도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해목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을 하나 올리셨던데 네. 그 사진에 굉장히 다리가 길게 보이더라고요. 길게 보인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댓글을 쓰려다가 말았는데 멘션으로 네.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지? 다리만 보고 최규석인 줄 알았어. 이렇게 버리려다가 내가 쓰다가 지웠는데 네,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지금 게시판에 주호민 씨 사진을 어느 분이 올리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떤 게시판으로 가야 이걸 볼 수 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생방송 게시판에는 이게 안 나오네. 굳이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꼭 완전 보고 싶습니다. 살이 제일 많이 쪘을 때 완전 찐빵이 됐을 때 사진이네요. 그 주호민 작가가 요즘은 운동을 해서요. 예, 굉장히 날씬해졌고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이 탄탄하고 최규석 작가가 얼마 전에 만져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그러던데. 만지시더라고요. 예, 지난번 뭘 같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또 주호민 씨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경 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이네요, 이제 이게. 여기 명찰을 찬 거 보니까 무슨 행사에 참석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네이버에서 무슨 주최한 행사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네. 신의 한수 이영화는 아니죠? 신의 한수 신과 함께입니다. 예. 신과 함께. 신의 한수는 어떤 사람이 봤더니 그 너무 영화가 세고 욕 많이 나와서 그거는 바둑 아마 그 내기 바둑하는 요즘 한장 광고 하더라고요. 고향이 제주도여서 이제 급 관심을 가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근데 하종강은 신과 함께 만화 다 봤나?
다 봤냐? 반말이네요. 예. 사실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주호민 작가 만난 다음에 그 신과 함께 전집을 다 사긴 했는데 아직 다 보지 못했고요. 만화도 안 보고 작가랑 만화 얘기를 하다니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시네. 이 말 하더라고 방송에서 꼭 얘기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일본판 1편이라도 좀 읽든지 그랬는데 일본판 1편은 저도 이제 다 보질 않았지만 봤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주호민 작가한테 한 권 선물 받았는데 거기 주호민 작가가 사인하면서 뭐라고 적었냐 하면 원작이 더 낫다. 그렇죠.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농담으로 적은 거고요. 저는 각자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판을 좋아하는 분 중에 보면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네. 캐릭터를 굉장히 멋지게 그렸더라. 그 일본판에서. 예. 그런 이유로 일본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림을 이제 많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자기 기준치에 이제 미달하는 만화는 그림체는 아예 보지 않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웹툰 인터넷 만화들이 그림체가 별로 그렇게 세밀한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 뭐 다양한 그림체가 웹툰 만화의 그림도 굉장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엄청난 경지에 다다른 만화들이 많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질문 중에 요즘 웹툰이 너무 캐주얼화 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저는 양이 질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캐주얼한 웹툰 아니면 뭐 진지한 극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양이 많아져야지 그 중에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나오니까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 웹툰이 캐주얼화가 된다. 꼭 이렇게 또 볼 수도 없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밀도 있는 책으로나 볼 수 있었던 만화 같은 것도 웹툰으로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송곳 같은 만화도 그런 식이고 굉장히 오히려 예전보다는 다양한 소재들을 쓰고 있는 만화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게시판 오늘 우리가 10분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했던 충성이 결국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었다는 걸 깨닫고 울부짖던 회원맥이 기억에 남네요. 네. 그 인간미가 영화에서 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화편을 보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뭐 영화에서 그런 캐릭터를 좀 잘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또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승편에서 어떻게 재건축 이야기를 쓸 생각을 하셨는지. 이건 제가 지난번에 들었지만 중요한 모티브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제 이승의 신들은 전부 가택신이에요. 한국 신앙에서 이제 집에 깃들어 있는 신인데 부엌에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가택신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가장 드라마틱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집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걸 기획하고 있었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용산 참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작가분들, 삼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작가분들이 이제 내가 살던 용산이라는 그 단편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인터뷰를 해서 르뽀 만화죠. 네, 저도 몇 권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그 만화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도 받고 나도 다른 매체지만 웹툰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가택신이 사라지는 것과 어떤 철거민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연동시켜서 이렇게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과 함께 이승편에 그런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를 보고 그때 주호민 작가에게 붉은색 덧칠을 씌웠던 사람들이 있었죠. 예, 좌빨 만화가다. 네, 저 좌빨 만화가 리스트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무슨 노노데모 이런 사이트나 아니면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는 좌호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연함으로써 이제 쐐기를. 근데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여기 주고받는 내용이 사실 이게 굉장히 온건한 내용이고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 방송의 성향은 사실 리버럴이거든요. 네. 거의 뭐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비교하자면 거의 미국 민주당 정도밖에 안 되는 방송 내용인데 한국세가 워낙 보수화되어 있으니까 네. 이 정도 내용이 이제 과격하고 네. 좌빨 방송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주호민 작가한테 좌빨드가 어울리지 않으면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그런 네, 주호민 작가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미 크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크게 되고 싶었는데 망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미 망했다고. 우리 방송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 PD가 바뀌셨어요. 지금 이제 국민 TV 쪽 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셔서 김영민 PD가 양복으로 급히 입으시고 또 TV 진행하러 이제 올라가셨는데 지금 중간에 이제 여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마이크 되죠? 잠깐 우리 바뀐 PD님 어떤 분인지 아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땜빵 전문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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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걸 열심히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클로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클로징은 시간 없으면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방송 진행되는 거 봐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굉장히 긴 글이 또 하나 이제 올라왔는데 짧은 것도 하나 있네. 만화 원피스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분위기 전환시키는. 원피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이분은 거의 뭐 영화 리뷰를 하나 써주셨는데 김영하 감독은 오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를 연출한 이분은 그냥 기사를 퍼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그럼 굳이 읽을 필요 없겠네요. 그 밑에 이제 링크도 걸었네요, 같이. 네. 상의와 심과 함께 하자 했었다. 뭐 이런. 우리 문 아나운서님 반갑다고 바로 또 올라오시네요. 이런 팬들이 많이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승이나 저승이나 훌륭한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거. 네. 요즘 어떤 사건 때문에 변호사 신세를 지고 있는데 자기네 사건 맡은 변호사가 지난번에 촛불 집회 관련자들 무죄 판결하고 네. 옷 벗은 그런 훌륭한 변호사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들이 영화에도 나오기를 아마 바라는 생각으로 이런 글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어떤 여기 나오는 변호사가 그 신과 함께 저승편에 나오는 변호사가 어떤 사실은 수석 졸업생인데 예. 거의 1000년 만에 나온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사가 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을 모델로 했나요?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이 주로 민주노총 법률원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민주노총 그 법률원 중에 한 곳에 네. 젊은 변호사가 새로 왔는데 네. 뭐 들리는 말로 연수원 성적이 차석이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연수원 일기생이 대략 1000명일 때니까 1000명 중에 2등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판검사 변호사로 출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네. 나중에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꿈꿀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와서 그 박봉 받으면서 밤잠 못 자고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노동법률 변호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존경스러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 모델이네요. 그런 분들을 모델로 했죠. 어떤 자신의 능력을 어떤 자신의 영달보다는 더 이제 낮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멋진 분들을 이제 캐릭터로 만든 거죠. 오늘 노동 문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만화 얘기 많이 했더니 생방송 분위기 너무 좋다 오늘 그러는데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되나 방송을? 만화학개론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되게 이런 얘기를 강의할 때 가끔 하는데요. 네. 한국 사회가 이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그 개인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가치관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네. 이런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고 자신의 역할을 사회 전체 구조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 이런 가치관 형성이 거의 안 된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부모들, 교사들 또는 사회 명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그 TV 강연을 통해서 그 요즘 유행하는 뭐 힐링 멘토링 강의들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교훈들의 내용이 다 좋은 내용들이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쪽에 치우쳐 있고 네.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불굴의 신령으로 포기하지 말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다 좋은 내용들이지만 다 개인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가치관이고 되게 마취제 같은 말이 많아요. 뭐 꿈이 있다면 예.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예, 정말 흘러 넘치죠. 그런 얘기들이. 네. 그 반면에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고민하십시오. 네. 이런 거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네. 당신이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이 죽을 때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란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자세히 보면 주로 개인을 바꾸는 내용들이지 세상을 바꾸는 내용은 별로 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때쯤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 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주호민 씨 알고 다음부터는 그게 죽은 다음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게 신과 함께 주제다.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죽은 다음에도 그의 삶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요즘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네. 이승에서 자기가 냈던 기부금 액수만큼 저승에서 그 금액만큼의 변호사를 네, 그렇게 설정을 했죠. 예,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까지 그런 이타적 가치관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신과 함께라는 만화의 전체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질문도 좀 있긴 있는데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거의 축하한다, 좋다, 오늘 방송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네요. 근데 오늘 지금 방송이 노동학개론이지만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김영민 PD도 참여했고 만화와 영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지금 몇 분쯤 되나요? 1분 20초면은 제가 짧은 거 하나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분 몇 초에 딱 마치면 되죠? 이게 생방송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주민 작가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을 빛내줘서요. 네. 일단 여기서 잠깐 인사드리고요. 네. 노동조합, 노동운동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독일로 유학 간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려고 짐을 꾸리고 있는데 집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집주인은 그에게 돈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더랍니다. 내가 신문에서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막 시작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 돈을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 지도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노동자 집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주인 내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만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종강의 노동학개론